충청북도 충주 땅 서쪽으로 굽이쳐 흐르는 강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물맛이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예부터 감천이라 불렸고 지금은 우리에게 달래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곳이지요. 겉보기엔 그저 평화로운 강물이지만 그 깊은 바닥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남매의 피눈물 섞인 사연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글프고도 결연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때는 조선 초여 달래강 인근의 작은 산골 마을에 성이 강씨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강석은 바위처럼 듬직하고 과묵한 청년이었고 여동생 달래는 들꽃처럼 수줍으면서도 마음씨 고운 처녀였지요. 일찍이 부모님을 역병으로 여의고 친척 하나 없는 세상천지에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이자 친구이며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달래야, 배고프지 않느냐? 어서 이 산딸기라도 좀 먹어라. 오빠 석이는 장터에서 짐꾼일을 하며 번 푼돈을 아껴 동생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오곤 했습니다. 자신의 신발은 밑창이 다 떨어져 집신 사이로 흙발이 드러나도 동생의 버섯만큼은 늘 깨끗한 새 것으로 챙겨주었지요. 오빠, 저는 괜찮으니 오빠 먼저 드세요.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느라 어깨가 다 헐었잖아요. 달래는 오빠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매는 비록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세상 어느 부잣집보다 풍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전생에 무슨 인연이길래 저토록 극진할까 하며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꼬마였던 달래는 어느덧 18 꽃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따내린 뒷모습은 영락없는 성숙한 여인이었지요. 석이는 가끔 동생을 바라보다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예전엔 그저 보살펴야 할 아이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집안을 돌보는 동생의 손길이나 웃음소리에서 문득문득 낯선 설렘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석이는 그럴 때마다 자신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놈, 내가 정령 짐승이 되려는 게냐? 내 피를 나눈 동생이 아니냐?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잡념을 누르기 위해 밤마다 찬물에 몸을 담그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란 억누를수록 더욱 거세게 요동치는 법이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운명의 장난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검게 변하고 강물은 성난 용처럼 소용돌이 쳤습니다. 남매는 마을 건너편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울어대던 날이었습니다. 충주 달래강은 평소의 인자한 모습을 버리고 검붉은 흙탕물을 토해내며 포효하고 있었지요. 오빠, 무서워요. 강물이 벌써 무릎을 넘어섰어요. 달래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석이는 동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퇴로는 끊겼고 강 건너 집으로 가려면 이 성난 괴물 같은 물줄기를 가로질러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에 휩쓸릴 판이었지요. 달래야, 내 등에 꼭 매달려라. 오빠가 죽어도 너만은 살려서 건너주마. 절대로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석이는 젖은 저고리를 벗어 동생과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들어서자 물살은
가슴팍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수중고혼이 될 판국이었지요. 서기는 온 힘을 다해 버티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달래의 얇은 무명옷이 서기의 등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는 동생의 가느다란 숨결, 그리고 오빠의 목을 꽉 껴안은 동생의 부드러운 팔. 서기는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것이냐? 차가운 빗물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데 서기의 가슴 속엔 불덩이가 들어앉은 듯 뜨거워졌습니다. 등에 업힌 이는 분명 하나뿐인 혈육, 금지옥엽 아끼던 동생 달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기의 감각은 달래를 동생이 아닌 여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휘청거릴 때마다 동생의 몸이 서기의 등에 밀착되었습니다. 서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채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금기된 생각들로 어지러웠습니다. 서기야, 정신 차려라. 너는 짐승이냐? 내 피를 나눈 동생이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도 사내가 아니냐? 이토록 고운 여인이 내 등에 엎여 있지 않느냐? 서기는 괴로움에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으악! 거센 강물 소리에 묻혔지만 그것은 자신의 타락한 본능을 향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깊은 물줄기로 발을 옮겼습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이 부끄러운 욕망을 씻어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발밑에 돌이 굴러가며 서기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오빠, 조심하세요. 달래가 겁에 질려 서기의 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접촉은 서기에게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모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차라리 이 강물에 휩쓸려 죽게 해주십시오. 천년 같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은 강 건너편 모래사장에 도달했습니다. 서기는 강가에 닿자마자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달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한 채 등을 돌려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고생하셨어요. 오빠 덕분에 살았어요. 달래는 오빠의 젖은 어깨를 다독이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서기의 서슬퍼런 외침에 달래는 얼어붙었습니다. 서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집으로 가 있거라. 나는 강가에 흘린 연장을 찾아가마. 어서 가. 동생을 억지로 떠나보낸 서기는 혼자 남겨진 강가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서기의 마음속 천류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 뒤에 숨겨두었던 낫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달래강의 빗소리는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삼키기 위해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동생 달래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기는 망령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지옥보다 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내 몸속에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니. 부모님이 하늘에서 나를 어찌 보실까? 저 맑은 달래가 내 등을 만질 때 나는 감히 여인을 꿈꿨단 말이냐. 서기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에 끼워두었던 낫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마치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빗물 섞인 눈물을 훔쳐내고는 인적 없는 바위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못된 물건아, 내가 감히 천륜을 어지럽히고 동생을 욕되게 하려 하였느냐. 서기는 자신의 남성성을 상징하는 부위를 향해 날카로운 낫을 휘둘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짐승의 포효 같은 비명이 강가를 갈랐습니다. 선홍빛 피가 빗물과 섞여 폭포처럼 쏟아졌고 서기는 차가운 진흙 바닥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그것은 죄를 씻기 위한 그만의 가혹하고도 결연한 처벌이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향하던 달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빠의 그 서늘했던 눈빛, 마치 작별을 고하는 듯 했던 그 뒷모습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연장만 찾으면 금방 오신다고 했어. 하지만 오빠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았는데 결국 불길한 예감을 이기지 못한 달래는 치맛단을 움켜쥐고 다시 강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빠.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거센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달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위 밑으로 흘러나오는 검붉은 핏줄기였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달래는 피범벅이 된 채 실신한 서기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서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달래야, 미안하다. 오빠가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참아. 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서기의 힘없는 손이 진흙바닥을 긁으며 멈췄습니다. 오빠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깊은 고통의 이유를 깨달은 달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오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게 무슨 죽을 죄라고요. 동생이기 전에 사람인데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모질게 자신을 버리시나요? 차라리 나를 한번 달래나 보지. 그냥 말이라도 한번 건네보지 그랬어요. 내가 다 이해했을 텐데. 달래의 외침은 비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을 듯 절절했습니다. 달래나 보지 달래 보기나 하지. 그 한마디에는 오빠를 향한 원망과 깊은 가여움,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인연에 대한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를 잃은 달래는 며칠을 강가에서 울다 결국 오빠의 뒤를 따라 깊은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죽어서라도 오빠의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마지막 선택이었을까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강을 지날 때마다 남매의 슬픈 사연을 떠올렸습니다. 동생의 애달픈 외침이었던 달래나 보지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 강은 달래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충주 달래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맛 달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강바람 소리가 마치 달래나 보지 하고 우는 여인의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고결한 양심을 지키려 했던 오빠와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었던 동생, 그들의 이야기는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이 강물과 함께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한 달래강의 전설,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의 길을 가고자 했던 오빠의 결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양심이 무엇인지 묻는 듯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양심만큼 맑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따마 초금 와심더 눈깔 시리구로 하얀 곰소왕 유겸 아입니까? 이거 한 꼬집만 넣으모 밍밍한 국시도 영의정 수라상 부럽지 않고로 변한다 카이. 거기 담장 넘어 숨어있는 아기씨 소금이 짜기만 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이. 내 소금은
무봄은 달큰한 게 꼭 아기씨 입술멜로 달달하다 카이. 함 묵어볼랍니까? 아님 내랑 같이 이 담장 함 넘어볼랍니까? 늦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좌이정 김대감의 저택. 화려하게 피어난 모란꽃 사이로 정갈하게 지어진 정자가 보인다. 19세의 연하는 수노인 방석에 앉아 두꺼운 경전을 읽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글자 위를 유영할 뿐 마음은 담장 밖 세상을 향해 있다. 여자는 마땅히 문 밖을 나서지 아니하고 에구, 답답해라. 향단아, 밖에는 대체 무슨 재미난 일이 있기에 저리 소란스러운 게냐? 곁에서 부채질을 하던 향단이 입을 삐죽이며 대답한다. 아씨도 참 매일 똑같은 저작거리 풍경이죠. 장사꾼들 고함에 말 울음소리에 별거 없습니다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쩌렁쩌렁하고 맑은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느 장사꾼의 탁한 목소리와는 결이 다른 힘있고 경쾌한 외침이다. 자, 오셨소. 소금 사시오. 문보다 하얗고 설탕보다 달큰한 곰소왕 유겸이 왔소. 이 소금 한 줌이면 맹물도 진국이 되고 비린 생선도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별미가 됩니다. 소금 사시오. 연하가 눈을 반짝이며 정자 난간에 몸을 기대어 귀를 기울인다. 예, 향단아. 저 소금 장수 말솜씨 좀 보아라. 소금이 달다니 저건 분명 타고난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소금을 가진 개로구나. 아이고 아씨, 장사꾼들 다 저렇게 허풍 떠는 거죠. 그런데 저 소금 장수 총각, 목소리 하나는 참 시원시원하네요. 지게 가득 소금 가마니를 짊어진 만복이 땀을 뻘뻘 흘리며 걷고 있다. 그는 김대감 댁 높은 담장 아래 그늘에 잠시 멈춰선다. 집신 끝으로 흙바닥을 툭툭 치며 숨을 고르는 그의 얼굴에는 구김살 없는 미소가 걸려 있다. 후유, 오늘 날씨 참 좋네. 이 댁 담장은 왜 이리 높다냐? 안에는 대체 어떤 대단한 분들이 사시길래 하늘 구경도 못하게 막아놨을꼬. 만복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지게를 받쳐놓고 앉는다. 그때였다. 담장 안쪽에서 나풀거리며 하얀 비단 손수건 하나가 나비처럼 날아오더니 만복의 코앞에 툭 떨어진다. 응, 이게 뭐야? 하늘에서 비단이 떨어지나? 만복이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집어든다. 은은한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친다. 고급스러운 비단 끝에는 정교하게 수놓인 꽃무늬가 있다. 어이, 거기 누구요? 물건 또. 담장 아래 까치발을 들고 서 있던 연하는 만복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화들짝 놀라 입을 틀어막는다. 실수로 손수건을 놓친 것인데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가깝고 당당하다. 어쩌나 향단아. 저 소금 장수가 내 손수건을 주었나 보다. 아씨,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셔요. 대감님께서 아시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만복은 포기하지 않고 담장을 향해 계속 말을 건다. 거 보시오. 여기 매화꽃 수놓인 예쁜 비단 손수건 말이오. 주인 없은 내가 장터에 팔아버릴 건데 정말 안 나오실 거요? 하나, 둘, 셋 한다? 연하는 왠지 모를 오기가 생긴다. 저 무례하고도 당돌한 소금 장수의 얼굴이 궁금해진 것이다. 팔긴 누굴 팔아. 잠시 기다리거라. 내 곧 나갈 터이니. 연하는 향단의 만류를 뿌리치고 평소 잘 쓰지 않는 뒷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조심스럽게 열린 뒷문 사이로 연하가 고개를 내민다. 그곳에는 지게를 받쳐놓고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만복이 있다.
만복은 문에서 나오는 연하를 보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사람인가 선녀인가. 못이라. 어서 내 손수건이나 내놓거라. 무례하게 남의 담장 밑에서 소리를 지르다니. 정신을 차린 만복이 짐짓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손수건을 뒤로 숨긴다. 아, 이 손수건 주인이 이리 고운 아기씨셨습니까? 그냥 드리기엔 제 정성이 너무 갸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귀한 걸 지키느라 침도 안 삼키고 기다렸는데요. 돈보다는 제 소금 맛을 한번 봐주십시오. 소금만? 예. 남들은 짜다고만 하지만 제 정직이 담긴 소금입니다. 이걸 맛보시고도 제가 사기꾼이라 생각하신다면 손수건은 물론이고 제 지게까지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만복이 자신만만하게 소금 주머니를 연다. 연하는 이 황당한 제안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만복을 빤히 바라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만복이 손바닥에 하얀 소금 알갱이를 조금 덜어 연하에게 내민다. 연하는 망설이다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소금 몇 알을 찍어 입에 넣는다. 짜구나. 소금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엇이 다르다는 게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혀 끝에 닿는 그 짠맛이 가시고 나면 목구멍 너머로 은은하게 올라오는 단맛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갯벌에서 땀 흘린 사람만이 아는 진짜 소금 맛이지요. 연하는 입안을 감도는 미묘한 감칠맛에 놀란다. 평소 수라상 같은 진미를 먹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생소하고도 강렬한 생명력의 맛이다. 정말이구나. 짠맛 뒤에 단맛이라니. 내 말대로 거짓은 아니었어. 보십시오. 제가 사기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손수건 주인 닮아 참 곱습니다. 하지만 담장 안에만 갇혀 있기엔 아까운 물건이네요. 무례하구나. 내가 내 처지를 어찌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소금은 비가 오면 녹아 없어지지만 사람은 자기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아기씨, 눈을 보니 담장 밖 세상을 무척이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만복이 넉살 좋게 손을 흔들며 멀어진다. 연하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본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 좌의정 김대감이 엄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 앞에 연하가 조신하게 앉아 있다. 연하야, 이판댁 셋째 아들이 이번 과거에서 급제를 했다더구나. 집안도 좋고 품행도 단정하니 내 배필로 이만한 제목이 없다. 아버지, 저는 아직 혼이 날 마음이 없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책도 더 읽고 싶습니다. 여인네가 넓은 세상은 봐서 무엇하느냐. 좋은 가문에 시집가서 안주인 노릇 잘하는 게 내 운명이다. 이미 혼담이 오갔으니 그리 알 거라. 다음 달 보름에 정식으로 선을 볼 것이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버지가 말하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오늘 낮 소금 장수가 말했던 자기 길이라는 말과 부딪혀 가슴을 때린다. 연하가 향단을 따돌리고 평복 차림으로 몰래 집을 빠져나온다. 그녀가 발길을 옮긴 곳은 만복이 자주 나타난다는 저작거리 귀퉁이다. 멀리서 만복이 보찜꾼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아니, 글쎄, 그 집 소금이 맛이 없다기에 내가 직접 가서 국을 끓여줬다니까요? 그랬더니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다나 뭐라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연하는 그 활기찬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그때 만복이 연하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아니, 아기씨,
여긴 웬일이십니까? 디단신이 흙투성이가 되셨네. 그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우연치고는 너무 깊숙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제 소금이 또 생각나서 오신 겁니까? 혼인이 결정되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평생 담장 안에 갇혀 쌀러가야 해. 연화의 목소리가 떨린다. 만복의 장난기 어린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한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본다. 신분의 벽이 엄연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고민 많은 청춘들일 뿐이다. 아기씨, 소금은 바닷물을 끓이고 또 끓여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 뜨거운 불길을 견뎌야 하죠. 아기씨의 인생도 지금 막 끓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너는 참 낙천적이구나. 나는 무섭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건 제가 가장 아끼는 첫 소금입니다. 힘들 때 한 알씩 드셔보십시오. 짠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것처럼 아기씨의 눈물도 웃음으로 변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내가 일개 소금 장수인 내가 어찌 나를 돕는단 말이냐?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걷듯 저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만복이 아닙니까? 만 가지 복을 가져다 드리는 놈. 두 사람의 손이 아주 짧게 스친다. 연하는 만복에 거칠지만 따뜻한 손등의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담장 밖 세상이 주는 용기를 얻는다. 하지만 멀리서 김대감의 하인들이 연하를 찾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외출하고 돌아온 연하가 김대감과 정면으로 마주친다. 김대감의 얼굴은 노기로 가득 차 있고 옆에는 겁에 질린 향단이 무릎을 꿇고 있다. 정승의 딸이 평복을 하고 저작거리를 누비다니 그것도 모자라 비천한 소금 장수 놈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냐? 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는 이치를 배웠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가두어둔 담장 밖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닥치거라. 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여봐라. 당장 그 소금 장수 놈을 잡아들여라. 도적질에 누명을 씌워서라도 다신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라. 연하가 절규하며 매달리지만 김대감은 차갑게 뒤돌아선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만복의 짐을 파헤친다. 그들이 미리 준비해온 값비싼 관인이나 보석을 소금 가마니 속에 몰래 집어넣는다. 이놈, 감히 나라의 물건을 훔쳐 소금 가마니에 숨기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평생 소금밖에 모르는 놈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시끄럽다. 관가에 가서 대답해라. 만복은 거칠게 끌려가고 길바닥에는 그가 정성스레 갈무리했던 하얀 소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흙먼지에 더럽혀진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만복. 온몸이 고초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손은 품속에 숨겨둔 연하의 손수건을 꽉 쥐고 있다. 그때 검은 망토를 쓴 여인이 옥사장에게 돈을 쥐어주고 안으로 들어온다. 연하다. 만보가 나 때문에 고운 내 손이 이토록 망가지다니. 아기씨, 오지 마시라니까요. 소금은 원래 물에 들어가야 녹는 법인데 제가 지금 딱 그 꼴입니다.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 내일이면 판서대과에 혼례 날짜가 잡힌다. 내가 아버지를 설득하든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릴 것이다. 죽긴 왜 죽습니까? 아기씨는 꽃처럼 피어 있어야죠. 제가 말했잖습니까? 소금쟁이는 물 위를 걷는다고요. 저를 믿으십시오. 혼례 준비로 분주한 집안.
연하가 단식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김대감 앞에 선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단도가 들려 있다. 아버지, 그를 풀어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판서댁에 시집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된다면 저는 홀례복 대신 수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내 인연, 지금 애비에게 협박을 하는 게냐? 협박이 아니라 애원입니다. 그 청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저에게 짠맛 뒤에 단맛을 알려준 죄밖에 없습니다. 김대감은 딸의 눈에서 예전의 유수남이 아닌 한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서슬퍼런 진심을 읽는다. 김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문이 열리고 만복이 풀려난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김대감의 수하들이 무서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대감님의 명령이다.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이 한양 땅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라. 만약 아기씨 근처에 얼씬이라도 하는 날엔 그땐 정말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만복은 멀리 보이는 김대감 댁 담장을 향해 깊게 절을 한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큰 결심이 서려 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연하는 여전히 혼례를 거부한 채 소박한 차림으로 지내고 있다. 김대감은 늙고 기력이 쇠해졌으며 집안 형편도 예전만 못하다. 무리한 당쟁에 휘말려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연화야, 내 고집 때문에 내 청춘만 다 가는구나. 이제 이 애비는 힘이 없다. 조만간 이 집도 내놓아야 할지도 몰라. 아버지, 소금은 물에 녹아도 그 짠맛은 남는 법입니다. 우리 가세가 기울어도 기품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하인과 말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비단옷을 입고 당당한 풍채를 가진 한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선다. 바로 3년 전 쫓겨났던 만복이다. 그는 이제 전국 8도의 소금 유통권을 쥔 거상이 되어 돌아왔다. 좌이정 대감님, 소금장수 만복이 문안 인사 올립니다. 네, 내 놈이 어찌 이리 번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냐. 대감님께서 저를 쫓아내실 때 주신 목숨이라는 미천으로 전국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대감님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재력을 쌓아 돌아왔습니다. 연하가 방 안에서 달려나온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3년 전의 애틋함이 환희로 변하는 순간이다. 만복이 김대감 앞에 금괴가 아닌 작은 소금 주머니 하나를 내려놓는다. 대감님, 이것은 서해에서 가장 귀하게 얻은 황토 소금입니다. 3년 전 대감님께선 저를 천한 소금 장수라 하셨지요.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이 나라의 음식도 백성의 건강도 무너집니다. 내 안목이 좁았구나. 딸아이의 눈이 나보다 훨씬 높았어. 제가 번 모든 재산으로 대감님의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게. 연화 아기 씨를 제 평생에 소금으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주는 그녀 곁에서 저 또한 그녀의 인생을 지키는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담장 밑에 연하와 만복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하의 손에는 만복이 3년 전 옥사에서 쥐고 있던 그 매화 손수건이 들려 있다. 허허, 이 지게에는 이제 소금 대신 아기 씨와 보낼 천년의 복을 담았지요. 아기 씨, 저기 보십시오. 담장 밖 세상이 참 넓지요? 이제 우리 같이 저 길을 걸어갑시다. 두 사람이 대문을 열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뒷모습 위로 소금 사시오, 복 사시오 하는 만복의 경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막이 내린다.
여인과 사또의 기묘한 대결. 옛날 저 경상도 땅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해가 지면 귀신도 길을 잃고 헤맨다는 망령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어. 본래 이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 대대로 인재가 나고 살기 좋은 곳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을의 불길한 피냄새와 같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네. 새로 부임해 오는 사또들마다 부임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것이었어. 어디 그뿐인가? 마을의 가축들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밤눈이 무서워 해만 지면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지. 고을 사람들은 낮에도 입을 꾹 닫고 서로 눈치만 살폈어. 이 괴이한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땅까지 번져 이제는 망령골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네. 첫 번째 사또는 아주 건장한 무관 출신이었어. 귀신이 어딨느냐 며 호통을 치던 양반이었는데 부임 첫날 밤 집무실에서 눈을 부릅뜬 채 심장이 터져 죽었지. 이튿날 발견된 그의 얼굴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본 듯 일그러져 있었어. 두 번째 사또는 학식 깊은 선비였지. 그런데 그는 목이 뒤로 완전히 꺾인 채로 발견되었네. 세 번째 사또는 더 참혹했어. 겉은 멀쩡한데 가슴을 갈라보니 간이 감쪽같이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았더란 말이지. 임금님조차 이 소식을 듣고는 그 고을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로다 하며 탄식하셨어. 이제는 아무리 높은 벼슬을 준다 해도 망령골 사또로 가겠노라 나서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지. 그저 폐허가 되어가는 고을을 보며 나라에서도 포기하려던 찰나였어. 그때 한 젊은 선비가 정중히 무릎을 꿇고 임금님 앞에 손을 들었네. 그의 이름은 김현도. 허우대는 훤칠하고 얼굴은 꽃처럼 고왔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밤의 바다처럼 차갑고도 강렬했지. 그는 본래 문물을 겸비한 수재였는데 특히 어려서부터 산속 도인에게 담력을 기르는 법과 기문둔갑의 기초를 배워 귀신도 그를 보면 슬쩍 비켜간다는 소문이 자자했어. 전하, 소신이 그 마을의 원한을 풀어보고 오겠나이다.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해서 쓰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요물이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뿌리를 뽑아오겠나이다. 임금님은 그의 배포에 감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듯 손을 꼭 잡으셨지. 부디 몸조심하게. 자네 같은 인재를 잃고 싶지 않네. 만약 성공한다면 내 큰 상을 내리겠네. 김현도는 단출한 보찜 하나와 평소 아끼던 보검 한 자루 그리고 기묘한 부적 몇 장만 챙겨 망령골로 향했어. 고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산에서 내려오는 싸늘한 기운이 뼈를 때리는 듯 했지. 마을 사람들은 새 사또가 왔다는 소식에 반가워하기는커녕 문틈으로 빼꼼히 내다보며 쯧쯧 또 한 명의 젊은 목숨이 재물이 되러 오셨구나 하며 안쓰러운 눈빛만 보냈어. 길거리는 대낮인데도 죽은 듯이 고요했고 관아 건물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듯 단청은 바래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 김현도는 그 음산한 풍경을 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어. 과연 요기가 가득하구나. 그날 저녁 고을의 장로가 사또를 몰래 찾아왔네.
사또 나리, 제발 부탁이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관아가 아닌 제 집에서 묵으십시오. 그 관아 집무실은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됩니다. 이미 세 분의 사또가 밤새 원혼이 되었으니 나리께서도 화를 당하실까 두렵사옵니다. 장로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 하지만 김연도는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지. 장로님, 걱정 마십시오. 내 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요. 백성을 지켜야 할 사또가 귀신이 무서워 제 자리를 피한다면 어찌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라 하겠소. 내 오늘 밤 그놈이 누군지, 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터이니 가서 발 뻗고 주무시오. 밤이 깊었어. 김연도는 관아의 집무실에 등불 하나만 켜둔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지. 밖에는 소슬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파르르 파르르 떨리는 소리만 정막을 깨뜨렸어. 시간이 흘러 자시밤 11시 일시가 되자 갑자기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 개 짖는 소리 하나 없고 산에서 들리던 소쩍새 소리조차 뚝 끊겼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 김연도는 책장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그의 오감은 밖을 향해 바늘 끝처럼 곤두서 있었지. 그의 손은 이미 책상 밑에 숨겨둔 단검의 손잡이를 조용히 거머쥐고 있었어. 이제 곧 오겠군. 스르륵. 방문 그때였어. 스르륵, 스르륵. 마당을 쓰는 소리인지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비단옷이 바닥을 끄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네. 소리는 점점 방문 앞으로 다가왔지.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미 기절했을 테지만 김연도는 침착하게 책장을 넘겼어. 똑똑. 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나 맑고 청아했어. 사또 나리, 밤이 깊사온데 아직 주무시지 않으시는지요? 타양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시는 것이 안쓰러워 이웃 사는 여인이 술 한 상 차려 들렀사옵니다.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고운 여인의 목소리였어. 이 심야에 그것도 사또들이 죽어나간다는 이 흉흉한 관아에 웬 여인이란 말인가. 김연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어. 누구신데 이 깊은 밤에 사또를 찾는가? 문을 열고 들어오너라.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곳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네. 하얀 소복을 입었으나 그 자태는 궁중 무의보다 화려했고 살짝 비치는 목덜미는 백옥처럼 빛났지.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기묘한 매혹의 향취가 가득 찼어.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지. 소녀는 이 고을 건너편 산자락에 사는 외로운 아나기옵니다. 사또 나리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 밤잠을 설치다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사옵니다. 그녀의 눈웃음에는 1000마리의 여우가 들어있는 듯 홀릴 것 같았지. 김연도는 속으로 생각했어. 오호라, 내 놈이 바로 사또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요무리로구나. 내 오늘 내 놈의 꼬리를 밟아주마. 여인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술상을 내려놓았어. 사또 나리 고단하실 텐데 이 술 한 잔 드시고 시름을 잊으소서. 그녀가 술을 따르자
투명한 술잔에 비친 달빛이 기묘하게 일렁였지. 김연도는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어. 피부는 백옥 같고 입술은 연지보다 붉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지 모르게 세로로 길게 찢어진 듯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 하지만 김연도는 당황하지 않았어. 오히려 여인의 손을 슬쩍 잡으며 말했지. 이런 미인을 산중에서 만나다니 내게도 복이 넘치는구려. 자, 부인도 한 잔 마셔보겠소. 둘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화를 이어갔어. 여인은 교묘하게 김연도의 긴장을 풀려고 했지. 사또 날이 이 마을은 귀신이 나온다 하여 아무도 밤에 돌아다니지 않사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무섭지 않으신지요? 김연도는 술잔을 비우며 답했어. 허허,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해서 쓰나. 귀신 또한 한이 서린 존재일 뿐인데. 그런데 부인의 옷차림이 참으로 곱소만 등 뒤로 들이운 그림자가 어째 좀 이상하구려. 여인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했어. 그림자가 어떠하오신지요? 마치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의 그림자 같아 보여서 말이요. 김연도의 이 일침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 여인은 곧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며 수줍게 웃었지. 사또 나리도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소복이 길어 그렇게 보이시는 것이겠지요. 술자리가 길어지자 여인은 점점 대담해졌어. 그녀는 김연도의 품으로 파고들며 유혹의 손길을 뻗었지. 밤이 깊었사오니 이제 그만 촛불을 끄고 쉬시지요. 그때였어. 여인이 몸을 숙이는 찰나 그녀의 치맛자락 밑으로 삐져나온 털이 복슬복슬한 꼬리 하나를 김연도가 놓치지 않고 포착했지. 김연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여인이 물을 가지러 방을 나간 사이 김연도는 미리 준비해둔 부적을 문지방에 붙이고 뒷마당의 복병들에게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어. 물을 떠온 여인의 태도가 바뀌어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운 여인의 것이 아니었지. 낮고 갈라진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섞인 목소리였어. 사또, 물 여기 있사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텐데 괜찮겠소? 여인이 고개를 들자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절세미인이 아니었어. 입술은 귀 밑까지 찢어져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고 눈은 붉은 화광을 내뿜었지. 이전 사또들도 다 그렇게 내 술과 미색에 취해 간을 내주었지. 너 또한 예외일 순 없다. 여인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김연도의 심장을 향해 달려들었네. 김연도는 미리 쥐고 있던 단검으로 여우의 공격을 막아냈어. 챙그랑. 쇠와 발톱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지. 요물아, 감히 관아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김연도는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어. 여우 여인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그를 쫓았지. 크악, 인간 주제에 감히 내 공격을 피하다니. 내 놈의 간은 유난히 더 싱싱하겠구나. 여인은 이제 소복을 찢어발기고 거대한 구미호의 형상으로 변해갔어. 꼬리 9개가 밤하늘을 휘저으며 관아 건물을 부술 듯 몰아쳤지. 마당 한가운데서 김연도는 크게 소리쳤어. 지금이다. 사냥개들을 풀어라.
담벼락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포수들과 굶주린 사냥개. 수십 마리가 일제히 튀어나왔지. 사냥개들은 여우의 냄새를 맡자마자 미친 듯이 지저대며 달려들었어. 여우는 당황했지. 김연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수들에게 명했지. 화살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꽂아 쏴라. 수십 발의 화살이 여우의 몸에 박혔어. 주술이 깃든 복숭아나무 화살은 요물의 정기를 흩어놓았지. 여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원래의 짐승 모습으로 돌아갔어. 마지막 힘을 짜내 김연도에게 달려드는 순간 김연도는 단칼에 여우의 목을 내리쳤지. 기에에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여우의 몸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낡은 여우 가죽 한 장만이 남았어.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관하로 모여들었어. 하지만 대문을 열고 나온 것은 멀쩡하게 의관을 정제한 김연도 사또였어. 그의 손에는 여우 가죽이 들려 있었지. 이 요물이 바로 그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원흉이었소. 이제 걱정 말고 생업에 종사하시오. 마을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 김연도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고을을 다스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망령골은 다시 풍요골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단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었다면 김사또도 목숨을 잃었겠지. 하지만 그는 냉철한 이성과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걸세.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옛날 저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중이라 구름도 쉬어간다는 어느 마을에 이름난 새도가 김정승이 살고 있었더래요. 땅 넓기가 끝이 없고 곳간에는 쌀이 썩어 나갔지만 이 영감님 성격이 아주 불덩이 같고 고집은 황소고집이라 마을 사람들은 김정승 얼굴만 봐도 슬슬 피하기 바빴다지 뭡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 딱 하나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둘째 아들놈이 인물은 멀쩡한데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 허허실실 어수룩하다는 것이었소. 김정승은 이 모자란 아들놈들을 있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마침 저 아랫마을 가난한 이 선빈의 딸이 그렇게 영리하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복의 이씨, 내 체면이 있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한 가문이야. 그런데 내 둘째 놈저 꼴을 보란 말이야. 나이는 찼는데 저렇게 어리숙해서야 어디 이름 있는 가문이 규수가 오겠나? 아이고, 정승 어른,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께서 조금 순수하셔서 그렇지 인물은 훤칠하시지 않습니까? 재산 보고 오겠다는 집은 줄을 섰습니다요. 쯧, 재산 보고 오는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내 아들이 모자라면 며느리라도 눈에서 불이 번쩍 날 만큼 영리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우리 가문 대가 안 끊기지. 어디 진짜 똑똑한 아이 없나? 가난해도 상관없어. 머리만 비상하면 돼. 사실 있긴 합니다요. 저 아랫마을 이 선비댁 딸내미인데 그 집이 워낙 가난해서 끼니도 거르지만 그 딸의 총명함이 인근에 자자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 아가씨는 어깨너머로 배운 글로 아비의 병발치까지 다 한다지 뭡니까? 그래? 가난한 선비의 딸이라.
내기를 죽이기도 쉽겠군. 당장 그 집에 혼담을 넣어라. 단 내 조건이 있다. 그 아이가 정말 영리한지 내가 직접 시험해 볼 테니 그리 전에. 방 안에는 낡은 책들이 쌓여 있고 서리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아버님의 탕약을 다리고 있다. 중매쟁이 이 씨가 들이닥쳐 숨을 몰아쉰다. 아가씨,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딨나. 김정승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단 말이요. 그 집 곳간에 쌀이 썩어 나간다는데 아가씨 팔자 피는 건 시간 문제요. 정승댁 둘째 아드님 말씀이시군요. 세상 물정 모르고 아이처럼 순진하다는 그분 말이죠. 아니 좀 착하긴 하시지. 그래도 정승 댁 며느리 아니요. 아버님이 가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전해주세요. 저는 정승댁의 재산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가풍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정승 어른께서 내실 시험 기꺼이 받겠다고 전하십시오. 혼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김정승은 며느리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겠다고 다짐하며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있다. 그 앞에는 며느리 서리가 단정하게 서 있고 옆에는 어리숙한 아들이 입을 벌리고 서 있다. 얘야, 내가 영리하다는 소문을 듣고 내 너를 며느리로 맞았다만 우리 집안 살림을 맡기려면 증명이 필요하다. 여봐라, 김정승 그 주머니에는 쌀 한 홉이 들어있다. 자, 이 쌀 한 홉으로 오늘 우리 집안 식구 30명과 하인들까지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상을 차려보거라. 쌀알 하나 남기지 말고 모자라서도 안 된다. 만약 실패하면 너는 무능한 것이니 오늘로 보따리를 싸야 할 것이다. 아버지, 쌀 한 홉으로 어떻게 30명이 먹어요? 제 배 하나 채우기도 힘든데. 조용히 해라. 자, 며느리야. 어찌하겠느냐? 아버님, 과연 명성대로 통이 크신 시험입니다. 쌀 한 홉으로 30명을 배불리 먹이는 건 제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호, 그래? 어서 해보거라. 설 다만 아버님, 음식을 만들려면 불을 지필 뗄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마당 구석에 있는 커다란 오동나무를 베어다가 정확히 젓가락만한 굵기로 만개를 깎아주십시오. 쌀 한 홉으로 30명을 먹이는 신묘한 요리를 하려면 반드시 그 정도 정성이 들어간 젓가락이 있어야만 맛이 납니다. 뭐라고? 저 큰 나무를 젓가락 크기로 만개를 깎으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버님, 쌀 한 홉으로 30명을 먹이는 법도가 그러합니다. 아버님께서 젓가락 만개를 준비해 주시면 저는 즉시 그 쌀로 풍성한 잔치상을 내어 오겠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요놈 봐라. 내 꾀에 내가 넘어갈 뻔했군. 김정승은 첫 번째 대결에서 판정패를 당한 것이 분에 밤잠을 설친다. 그는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더 악랄한 꾀를 낸다. 그래,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갈 거다. 여보게 아들, 가서 내 처를 불러오너라. 얘야, 내일은 내 생신이다. 그런데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구나. 이 주머니 안에 바람을 가득 담아오너라. 만약 주머니가 텅 비어 있거나 바람이 새어나간다면 너는 내 성의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바람을 담아오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이 주머니에 꽉 채워오란 말이다. 알겠느냐? 김정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다. 서리가 어제 받은 주머니를 들고 들어온다. 그런데 주머니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다. 아니, 정말 바람을 담아온 것이냐? 예, 아버님. 여기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맑은 바람을 담아왔습니다. 어서 확인해 보시지요. 아버님, 잠깐만요. 이 바람은 아주 귀한 것이라 주머니를 여는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바람을 확인하시려면 아버님께서 직접 부채질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바람을 주머니에 가두어 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부채를 주머니에 넣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신선한 바람을 꺼내 쓰실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주머니 속의 바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하, 종이부채라니. 바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만드는 도구를 가져왔구나. 아버님,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 애쓰지 않고 바람을 일으키는 법을 배우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오냐,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 집안의 어른은 나다. 다음 시험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야. 김정승은 씩씩거리며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다. 오냐. 내가 아무리 똑똑한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순 없겠지. 내일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를 시험하리라. 이번엔 내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김정승은 밤새 잠을 설쳐 눈이 휑하다. 어떻게든 며느리의 콧대를 꺾어 놓아야 자신이 집안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마당에 묶인 커다란 황소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흐흐흐. 아무리 천하의 제갈공명 같은 며느리라 해도 이건 절대 못 빠져나갈걸. 수소가 알을 낳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가 낳으라면 낳아야 하는 게 이 집안의 법도 아니냐. 아버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기력이 전보다 좋아 보이십니다. 오냐, 기력은 좋다만 고민이 하나 있구나. 저기 우리 집 황소 보이지? 저놈이 요즘 통 먹지도 않고 시름시름 앓는 것이 아무래도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다. 아버지, 황소가 알을요? 황소는 수컷인데 어떻게 알을 낳아요? 닭이나 오리가 낳는 거 아니었나요? 이놈아, 정승댁 황소는 기운이 남달라 알을 낳을 수도 있는 법이야. 얘야, 며느리야. 내일까지 저 황소가 알을 낳게 하거라. 만약 내일 아침까지 황소의 알을 내 앞에 가져오지 못하면 너는 우리 가문의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화를 가져오는 존재니 즉시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다. 아버님, 수소가 알을 낳아야 집안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황소의 알을 받아내겠습니다. 오냐, 꼭 그래야 한다. 내일 아침이다.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인다. 부인, 어쩌면 좋소? 아버지가 정말 노망이 나신 건지, 아니면 부인을 쫓아내려고 작정을 하신 건지, 어떻게 소가 알을 낳는단 말이오? 차라리 내가 낳는 게 빠르겠소. 서방님, 걱정 마세요. 아버님께서는 지금 제 지혜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고집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보고 싶으신 겁니다. 제가 그 고집을 꺾어드려야지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소? 서방님은 내일 아침에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김정승이 며느리를 골탕 먹인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것이다. 박진사도 구경을 와서 혀를 차고 있다. 이복의 김정승, 자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소가 알을 낳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박진사. 자네는 가만히 지켜나 보게나. 내 며느리가 보통 내기인가? 아니, 얘야. 왜 아침부터 불길하게 곡을 하느냐? 황소는 어찌 되었느냐? 알은 낳았어? 아버님, 황소가 문제입니다. 지금 황소가 알을 낳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친정아버님이 방금 아기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이 선비가 아기를 낳았다고? 내 아비는 남자 아니냐?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세상에 그런 천인공노할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아버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당연하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아버님, 남자인 저희 아버지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면 암컷도 아닌 수소 황소가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님께서는 어제 분명 황소가 알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가 아기를 낳으신 것은 아버님의 황소가 알을 낳은 것과 똑같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정승 어른이 먼저 억지를 부리시니 며느리가 똑같이 갚아주는구먼. 여복의 김정승, 자네 며느리한테 아주 큰 코 다쳤구만. 남자가 애를 못 낳듯 소도 알을 못 낳는 법이지. 안 그런가?
김정승은 창피해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 처박혀 있다. 며느리 서리가 정갈하게 차린 찻상을 들고 들어온다. 아버님, 화 많이 나셨습니까? 너 같은 맹랑한 년은 처음 본다. 시아버지를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다니. 아버님, 저는 망신을 드리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을 구해드린 것입니다. 뭐? 구해줘? 만약 제가 황소가 알을 못 낳는다고 고집을 피웠다면 아버님은 끝까지 저를 쫓아내려 하셨겠지요. 그러면 아버님은 며느리를 시샘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옹졸한 시아버지로 영원히 기록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일로 아버님은 그저 며느리와 농치기를 즐기는 호탕한 어른이 되신 겁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넘어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는 참으로 무서운 아이로구나. 내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아버님, 저는 아버님 편입니다. 아버님이 지혜로워지셔야 저희 서방님도 이 가문도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졌다. 하지만 며느리야, 내가 아직 포기한 건 아니다. 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물어보자. 이것까지 마치면 내 정말 너를 상전처럼 모시마.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이 무엇이냐? 이건 답이 정해진 게 아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야 정답으로 인정하마. 김정승은 며느리 서리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제는 단순히 골탕을 먹이려는 심술이 아니었다. 이 아이가 가진 지혜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내 가문의 운명을 맡길 만한 그릇인지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자, 대답해보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이 무엇이냐? 철이나 깃털 같은 뻔한 소리를 하려거든 입을 닫아라. 아버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옵니다. 눈꺼풀? 어째서냐? 장사라 해도 졸음이 몰려올 때 내리눌리는 눈꺼풀은 천하 없는 힘으로도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고단할 때 감기는 그 얇은 살가죽 하나가 천근만근의 쇳덩이보다 무거운 법이지요. 또한 한 번 감긴 눈꺼풀 너머에는 세상 끝보다 먼 어둠이 담기니 이보다 무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리가 있구나. 그럼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입술이옵니다. 입술이라. 깃털보다 가볍단 말이냐? 예, 아버님. 입술은 뼈도 없고 무게도 없으나 한 번 잘못 움직이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갑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바람보다 가벼워 순식간에 만리를 퍼져나가지만 그 책임은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게 돌아오지요. 가볍기에 통제하기 어렵고 가볍기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입술입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내 평생 조정을 호령하며 입술을 가벼이 놀려 적을 만들었고 권세에 취해 눈꺼풀 무거운 줄 모르고 진실을 보지 못했구나. 며느리야, 내가 나보다 낫구나. 참으로 낫다. 김정승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박진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걷고 있다. 그는 지난번 김정승이 며느리에게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 기회에 김정승의 가문을 완전히 눌러버릴 계획을 세운다. 김정승 그 영감탱이 며느리 자랑이 대단하던데 말이야. 오늘 내가 아주 박살을 내주지. 여봐라. 김정승 댁으로 가자. 박진사가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김정승은 당황하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차를 따르며 안심시킨다. 어이 김정승, 자네 며느리가 그렇게 영리하다며? 그럼 내 내기 하나 함세. 여기 상자 2개가 있네. 하나에는 산 것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죽은 것이 들어있네. 며느리가 상자를 열지 않고 무엇이 들었는지 맞히면 내가 자네 집 곳간을 채워주지. 하지만 틀리면 자네 집 문전 옥답을 내놓게나. 아니, 박진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좋습니다. 박진사 어른. 제가 맞춰보지요. 다만 제가 맞히면 곳간을 채워주시는 것 말고 아버님께 정중히 사과하시고 다시는 저희 집안을 업신여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오냐? 그러마. 자, 여기 상자가 있다. 어느 쪽이 산 것이고 어느 쪽이 죽은 것이냐? 아니, 뭐 하는 짓이냐? 박진사 어른, 이쪽 상자에서는 비명이 들리지 않으니 죽은 것이 들어있고 저쪽 상자에서는 떨림이 느껴지니 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른께서 들고 오실 때 병아리가 든 상자는 하인이 조심스럽게 들었으나 북어가 든 상자는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에도 있는 법이지요. 이제 약속을 지키시지요.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가고 김정승은 달빛 아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부른다. 얘야, 나는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내 권세도 저 썩어가는 쌀가마니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며느리야, 내 지혜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아버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의 그늘 아래서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너도 들어라. 내 처가 이토록 귀한 사람이니 너는 이제부터 농땡이 피울 생각 말고 처에게 글을 배우고 인격을 닦거라. 너도 언젠가는 이 집안을 책임질 가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아버지. 저도 부인의 지혜를 닮아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 소리 안 들을 거예요. 서방님, 제가 돕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가문에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웃음꽃이 피겠네요. 세월이 흘러 정승댁 대문에는 지혜로운 가문이라는 칭송이 자자하다. 김정승은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었고, 어수룩했던 아들은 어엿한 선비가 되어 책을 읽는다. 그 중심에서 서리는 인자한 미소로 집안을 돌본다. 콧대 높던 정승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부드럽고도 강한 여인의 지혜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에서 가문을 살린 구원자가 된 며느리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속삭여주고 있습니다.